여러분 지금 연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쓰이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과학과 기술이 있는데 기술은 현실에서 쓰이는 거고 과학은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바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그게 실용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으면 문제를 외워서 풀거나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원리나 개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진도가 좀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익숙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늘 얘기하는 연료지배형 화재하고 환기지배형 화재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지배라는 거는 우리가 지배라는 거를 말할 때 뭐 지배적이다, 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하는 말을 쓸 때는 dominate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다 공학적인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기에 dominate 하지 않아. 이게 좌우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걸 dominate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인다 해서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gover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죠. 우리가 정부를 영어로 government라고 하잖아요. government. 이게 뭐 또 어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원이 있겠지만 이걸 풀어보면 정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를 뜻하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진 이유는 새로운 지배구조인 거죠. 그전에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죠. 그게 뭐 베스트팔렌 이런 조약들이 있어서 각 국가별로 그게 이제 그 스스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 국가라는 게 탄생해서 거기에 국민이라는 개념이 국가가 있기 전에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와서 말로 국민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전부 신분 관계에 의해서 그냥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좀 더 분명하게 국가적인 체제를 갖춘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의 종교를 뭘로 한다는 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유럽에서는 큰 이슈였습니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의 종교로 전부 통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로 인정할 때는 국가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기한 개념이 국가의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민족의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좀 이 얘기 좀 이상한 방으로 나왔지만 뭐 좀 공학적인 얘기하다 상식 말씀드리면, 이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느냐 민족이 결정하느냐 할 때는 사실은 국가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그런데 이거를 이 좀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모든 그 지역들을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국가인지가 되게 복잡하게 돼버린 거죠. 맨날 국경선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항하는 이유는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항하는 거고 우리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항하는 것이고 언어가 다르니까 저항하는 것이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게 합해지질 않는 거거든요. 뭐 경상도 전라도 뭐라고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백제하고 신라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 나듯이 완전히 외국이란 말이죠. 외국. 과연 백제하고 신라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을까? 당나라 끌어들였을 때 백제에서 신라한테 야, 너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 애들 데리고 와서 쓰겠냐 하는 이야기를 그때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그때까지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는 역사인 거지 통일된 민족이 나누어져서 삼국이 생겼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이게 그 역사 속에서는 애매한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판에 또는 막 제국주의들이 몰락을 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제국주의들끼리,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임피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자가 있음으로써 그 속에 전부 복속을 시키는, 그 복속시키는 과정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원칙을 따르라, 우리 왕에게 충성하라. 그 다음에 또 이 제국이라 그러는 것은 작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왕 위의 황제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영토와 또 이 속국들을 장악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이 대규모 집단을 거느리는 국가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뭐 물어뜯고 할 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이 저항에 은근히 불을 지펴서 나하고 상대하는 상대국들이 전부 저항에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취약한 구조를 가져가게 하면서 내가 헤게모니를 잡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야, 민족을 중시해야 된다. 민족별로 결정을 내리게 만들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얘기가 너무 깊이 들어 죄송한데,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죠, 이게. 그런데 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쇼입니다, 이게. 완전히 쇼인데, 그렇게 해서 당구의 초구를 민족이 결정해야 된다는 걸로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을 믿고 우리의 민족의 이 움직임은 범세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착각이라는 게 우리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민족이 들고 일어나면 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라는 건 미국 스스로 다 깨버렸죠. 결국은 이 또 다른 그 군국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그 일본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의 그러면 자결권을 인정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그러나 어찌됐든 힘의 균형 속에서 조금씩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정작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가 민족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살게 되는 이른바 합중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합중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또 중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하나의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나라라고 하기에는 독립성이 약하고, 그러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거기서 해줘야 되고, 또 그 지역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테이트, 주라는 개념 만들고, 이 주는 전부 합의를 봐서 외교 국방에 있어서 큰 줄기는 중앙정부, 연방정부에 맡기고 나머지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소.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형태의 봉건주의의 모양을 따르지만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국가가 현대 국가로서 성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미국이죠.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그 민족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이 민족은 우리가 레이스라고 얘기하고, 레이스라는 건 블라드를 뜻하는데요. 이 레이스라고 얘기하지만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때는 레이스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이션이라는 게 국가죠, 그죠? 근데 이 네이션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게 국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지배 체계를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지배하기 위한 왕의 절차를 말하는 거라서 왕의 어떤 절차를 나시옹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어로 그거를 이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시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현대에 와서 네이션을 국가란 이름으로 단어를 둔갑시켜서 그 프랑스의 그 루이가 내가 짐이 곧 국가다 하는 절대 군주로 선언했다는데, 그거는 이 나시옹이라는 언어의 변천 과정을 잘 모르는 그 언어학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우리말로 하면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이지만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냥 레이셜리즘 아까 말한 그 레이스가 민족이니까 레이셜리즘이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즘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이념적인 문제로 가는데 그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치관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민족 이외에는 배타를 한다. 그래서 레이셜리즘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말로 쓰입니다. 이거는 차별주의라 그러면 인종. 인종이 곧 민족인데 인종과 민족 왜 인종이란 말을 쓰냐면 민족이라면은 블라드와 관계가 되지만 인종이라 그러면 블라드 이외에도 사람을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라든가. 그래서 너는 그냥 노랭이야. 너는 그냥 까망이야. 그렇지만 우리 같은 노랭이 중에서도 일본, 한국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노미네이트라는 말이 있고 가번이라는 말인데 가번은 이 똑같은 지배되면 노미네이트라는 거는 전체의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걸 노미네이트라고 얘기한다. 전체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걸 노미네이트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번이라는 거는 전체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가번이라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뭐가 여기에서 중요한 제어 요인이 되는가? 뭐가 제어 요인이 되는가? 우리가 설렁탕을 생각해 봅시다. 설렁탕이 있을 때 누구든지 다 좋은 고기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백종원 방송을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잘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몇 시간 끓이면 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백종원이 설명하다 보면 뭐 여기에 뭐 깨를 좀 뿌려야 되는데 이 깨는 좀 모양새상 뿌린 거니까 있으면 뿌리시고 없으면 빼도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설렁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고기를 좀 괜찮은 걸 사서 3시간을 푹푹 끓여야 제맛이 납니다. 하면 설렁탕은 고기 맛이다. 그땐 고기가 설렁탕을 도미네이트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 설렁탕의 속성을. 그런데 이게 정말 같은 설렁탕 같은 고기를 썼어도 제대로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 어떻게 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소금의 량으로 이 맛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봅시다. 소금은 이 설렁탕의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이 설렁탕을 도미네이트하는 거. 설렁탕이 뭐야? 그러면 소금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그냥 고깃국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고기가 도미네이트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도미네이트. 주된 재료가 뭐냐? 그런데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이제는 끓이는 건 다 기계로 끓이든가 하는데 결국 간을 소금은 사람 맞춰야 한다면 간이 이것의 맛을 제어하죠. 이런 거는 뭐라면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컨트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부기장이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져.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부기장이라 그래도 기장보다 실력이 좋을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책임지게 생겼으니까 자꾸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야,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비행기 모를게 하면 내가 비행기를 지배할 게가 되는 거고 그때는 I have control이란 말을 씁니다. I have control. 이거는 지금부터 모든 컨트롤은 내가 한다. 자, 그런 식으로 말을 들어보면 컨트롤이 조절한다는 뜻인데 조종한다는 뜻인데 제어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크게 생각하면 지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배되냐면 앞으로의 현상을.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상식으로 듣고 흘리시면 될 일이고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가 옆에 산소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풍부한 재료는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헐값인 거는 아무 게 없고요. 얘가 잘 타느냐 못 타느냐 건 오로지 이 재료가 잘 타는 재료인가 아닌가 하는 재료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이 화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 결정적인 요인이 조금 주면 조금 불타고 많이 주면 많이 불타고, 이 전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 재료의 속성입니다. 공기는 많이 있으니까 재료가 불에 잘 타는 재료면 잘 타는 거고 아닌 재료면 못 타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산불이에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 활활 타는 산불과, 그래서 이미 출동하면 불바다가 되어 있는 산불과, 그 다음에 제대로 불타지 않아서 천천히 올라가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산불이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산불은 일본에 많이 있는데요. 일본은 산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답게 화력수가 많아요. 화력수는 얘들은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워서 이파리가 얼게 되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이파리가 바삭바삭해지면 그때는 당장 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창조주가 만들 때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렸겠죠. 머리 굴려서 에이, 겨울엔 겨울잠 자자. 그래서 이 화력수는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있는 햇빛인데 햇빛으로부터 좀 에너지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또 창조주가 별도의 접근 방법으로 개발한 게 이 침엽수거든요. 그 대신 침엽수는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엽수 안에 있는 그런 수액들이 농도가 좀 높죠. 이파리 찧어서 나오는 물기하고 침엽수 찧어서 나오는 물기가 다르니까 침엽수에는 이제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송진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게 나무 줄기에도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합성이 되어 있어서 불 붙이면 그냥 바로 불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 대한민국이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난리가 나는데, 저는 제 기억 속에 우리나라 영화가 대중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제일 처음이 아마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은행나무 침대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서편제? 서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편제가 그렇게 사람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저도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관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저런 고급 영화가 다 히트하다니. 이제는 무지막지하게 히트를 했죠. 그 이후에 나온 공동경비구역 JSA, 이 JSA 영화에서 보면 윈터 포레스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 윈터 포레스트는 겨울숲이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일촉즉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험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왜? 겨울숲은 다 침엽수림이죠. 유럽에서는 겨울이 1번 건조하다. 그리고 당연히 침엽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 건조한데도 침엽수가 없으면 불탈 게 없는데 점점점 건조해지는데 침엽수가 있다. 모든 습기는 다 얼어붙어서 공기 중에 습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침엽수가 있다. 거기에 성냥 하나 그어대면 숲은 비명을 지르면서 폭발을 한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just like a winter forest 하면 이게 위험하다는 뜻이구나 하는 그런 관용구가 된다는 대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불은 연료지배용 화재이며 산소는 주변에 충분한데 나무의 종류, 나무 숫자를 써서 수종이라 그러죠. 이렇게 수 따박따박 쓰면 수종, 나무의 종류가 연소 속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침엽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북쪽에 올라가면 일본이 뭐 칠레보다 거의 더 긴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침엽수림도 있지만 대부분 다 화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어서 불이 붙으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 산불 면적을 보면 일본의 산불 진압용 헬기는 우리나라에 10분의 1도 없어요. 우리는 대형 헬기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소손 면적을 보면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화력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은 연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연료 지배형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 바람이 불고 안 불고는 있어요. 바람이 불면 그때는 불이 훨씬 빨리 타지만 바람 불어서 빨리 탄다 그래서 연료 지배형 화재가 아니라 환기 지배형 화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평상적인 상황에서 동일하게 풍속이 불어왔을 때 환기 지배형 화재는 이것이 다 화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박스가 있어서 극히 일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양, 물론 나가야 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어서 불이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게 환기 지배형 화재고 이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타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게 연료 지배형 화재입니다.